제23강입니다. 동산의 물권 변동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동산 물권 변동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공시방법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186조에 따라서 부동산 물권 변동, 특히 법률행위 의한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했듯이 동산 물권의 변동은 188조 등에 따라 가지고서 인도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도는 점유를 넘겨준다, 점유를 이전해준다 라는 거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유는 곧 배우게 되는데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카메라나 냉장고를 샀을 때 언제 매수인의 소유가 되는가? 카메라의 경우에는 백화점에다가 돈 지불하고 카메라를 넘겨받았을 때 이걸 점유를 현실적으로 취득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냉장고를 했을 때는 백화점에 가서 또는 전자제품 하이마트에 가가지고 계약서를 쓰고 돈 지불하고 그때가 아니라 집에 와가지고 집으로 배달됐을 때 그때 이제 냉장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를 가르쳐서 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 방법은 인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현실 인도라고 말을 합니다. 현실적 점유 이전, 현실의 인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현실의 인도는 사실행위입니다. 법률행위 의사표시 아니라 사실행위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간이 인도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간이 인도라는 거는 의사표시만으로 인도 효과가 나는데 어느 경우냐? 양수인이 이미 점유를 취득했을 때, 양수인이 이미 점유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냉장고를 빌려줬어요. 그랬는데 몇 달 뒤에 실제로 을이 냉장고 값을 갑한테 치르고 그걸 사버렸어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을이 빌린 냉장고를 반환하고 매수한 냉장고를 다시 현실 인도받고 이런 거 아니고 의사표시만으로 인도 효력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현실의 인도의 특징은 양도 전후에 양수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점유 계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점유 계정은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자기가 쓴 냉장고를 팔기로 했어요. 팔아놓고 그 냉장고를 빌려 쓰고 있다, 을한테 빌려 쓰고 있다 했을 때를 가리켜서 점유 계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중에 선의취득의 개념과 관련해서 현실의 인도와 점유 계정을 확실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점유 계정의 특징은 양도 전후를 통해서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간이 인도와 점유 계정이 다르다 하는 거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반환 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할 때 갑이 김 씨한테 냉장고를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반환받게 되겠죠. 기간이 끝나면. 그랬는데 빌려준 채로 갑이 을한테 팔아버렸다 했을 때는 양도의 의사표시만으로 반환 청구권을 을한테 넘겨준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인도가 완료됐다 했을 때 민법이 인정하는 인도 방법이 4가지가 있고 맨 앞에 거 현실의 인도는 사실행위, 나머지는 모두가 다 의사표시라는 거 확실하게 정리해 두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양도인이 권리자였을 때, 다시 말하면 양수인이 권리자로부터 양수했을 때, 이때는 4가지 인도에 의해서 권리취득이 됩니다. 그런데 동산에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의취득제도가 인정된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선의취득, 동적 안전, 거래의 안전보호를 위한 제도라 하고 제가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또 공신의 원칙이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했는데 그거를 그림을 가지고 잠깐 얘기 하나 그려볼까요? 앞에서도 한번 이런 그림을 제가 그려드렸습니다만은 갑이 을한테 동산을, 카메라였다 그럽시다. 동산을 을한테 이렇게 빌려줬어요. 임대차 했는데 빌려가지고 이제 카메라 를 가지고서 이렇게 촬영도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을이 마침 병을 만나가지고 병한테 거짓말로 이 카메라 내 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냥 점유자가 을입니다. 물론 을이 직접 점유자가 되겠습니다만은 갑이 간접 점유자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랬더니 병이 보니까 을이 그 카메라를 목에 걸고 다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을 건 줄 알았어요. 을 건 줄 알았다. 그 말을 우리가 선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리고 과실도 없었다. 주의를 기울여 봤댔자 을 것이구나 이렇게 되더라 했을 때 그거를 무과실이라 합니다. 이 조건을 갖추었을 때 나중에 을이 이제 도망갔겠죠. 갑이 병한테 야 지금 그 카메라 말이야 네가 그 취득한 카메라 그거 사실은 내 거니까 돌려달라. 을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처분권이 없다. 무권리자다. 무권리자로부터 네가 취득했기 때문에 나한테 돌려달라. 이래 봤대자 갑은 돌려받지 못한다. 이게 소위 말하는 249조가 말하는 선의 취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얘기 더 하겠습니다. 연역적으로 볼 때 연역은 중개사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로마법에서는 이와 같은 선의 취득제도 공신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로마법의 대원칙, 대격언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지 않은 권리를 남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을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던 겁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선의취득제도 공신의 원칙은 게르만법에서 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자기가 신뢰를 놓아둔 곳에서 그곳에서 신뢰를 찾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갑이 을한테 믿고 그거를 빌려주거나 맡겨뒀을 때는 을한테 달라 그래야지 제3자한테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가리켜서 신뢰를 놓아둔 곳에서 그 신뢰를 찾아야 된다는 게르만법의 격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공신의 원칙 선의취득제도는 게르만법에서 유리한 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는 이거 인정 안 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등기 믿고 취득해봐야 취득하지 못할 때가 진짜로 권리 취득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동산의 경우에는 이렇게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소유권 또는 질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의취득의 요건을 좀 우리가 잠깐 좀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선의취득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은 안 되고 동산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말해본다면 동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주권이라든지 또는 골프장 회원권 이런 거는 선의취득의 객체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법은 아닙니다만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그런 게 있어요.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예를 들어서 지시채권은 증서로 돼 있어가지고 이 증서를 소지한 사람한테 지급하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지인한테 지급했을 때 그때는 소지인한테 샀을 때 또는 이랬을 때는 권리 취득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민법상 지시채권하고 무기명채권은 거의 이용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이거는 유가증권의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가증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음하고 수표가 되겠습니다. 자, 어음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약속어음, 환어음 이게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이 수취인한테 어음 받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이렇게 써가지고 이 어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는 내가 1억 원을 지급하겠어 뭐 또는 지급 위탁도 있습니다만은 약속어음, 환어음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어음을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발행했을 때 을이 병한테 병이 정한테 이렇게 다닐 때 유가증권은 그 종이 조각 위에가 그 권리가 화체되어 있습니다. 종이 조각하고 권리가 붙어가지고 다닌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유가증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랬을 때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유가증권도 그거를 신뢰한 사람이 보호받습니다. 잘 들으세요. 보호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신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249조 적용이 안 되고 다른 규정.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민법 514조, 524조 그리고 유가증권은 어음법, 수표법에 따라서 신뢰한 사람이 보호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랬네요.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은
민법 중에서도 특별히 249조 선의취득이 적용된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공신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 말은 맞은 말입니다. 다른 규정에 따라서 잘 구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에서도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입니다. 마치 부동산처럼 취급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금전도 선의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전은 아주 특수한 겁니다. 금전은 가치가 그 금액이 이퀄 가치입니다. 특정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을이 갑한테서 이렇게 100만 원을 빌렸다 했을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중에 갚을 때는 다른 100만 원으로 가끔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20장이 아니라 만 원짜리 100장 뭐 이렇게 갚는다. 특정성이 없다. 설명이 그렇습니다만은 특칙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전의 특성에 대해서는 그러나 금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받을 때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여러분, 화폐 수집상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1965년도에 발행된 예를 들어서 무슨 500원짜리 뭐 동전 은행권. 그런데 그게 무슨 그림이 잘못돼 가지고 특별히 그거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선의취득이 된다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일반 동산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둘째, 양도인에 관한 요건 그랬는데 여기서 양도인이란 말은 을을 말한다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을이 점유자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을이 점유자였기 때문에 을이 권리자라고 믿었던 겁니다. 점유자,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없습니다. 점유자여야 한다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유자여야 한다. 그리고 점유자이지만 무권리자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임차인 또는 사용차주, 물건을 위탁받은 임치인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점유자이기는 하지만은 처분권을 가진 소유자가 아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어려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무권 대리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적용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을이 그 갑의 카메라를 이거 내 거다 이렇게 하고 병한테 팔았을 때 선의취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을이 이거 갑의 카메라인데 갑이 나한테 대리해서 나를 대리인으로 해서 매도하라 그랬다 이렇게 해 보았다 했자 병이 선의취득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권행위로 이 거래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선의취득 요건이 안 된다. 두 말할 것 없이 표현 대리에 해당될 때는 매매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표현 대리하고 선의취득하고 취지는 같습니다만은 적용 법조가 다릅니다.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무권리자로서 처분했을 때 선의취득된다. 무권 대리인으로서 처분했을 때는 선의취득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수인 즉 병에 관한 요건을 보겠습니다. 병은 을로부터 그 동산을 카메라를 점유를 인도받아야 됩니다. 점유를 이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점유자는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음 단원에서 우리가 점유권 공부하게 되는데 평원, 공연, 선의 점유는 추정됩니다. 따라서 평원이 아니다, 강포다, 은비다, 악의다 이런 거는 갑이 입증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과실의 입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하여 다수설하고 판례가 다릅니다.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례대로 합시다. 판례는 무과실에 대해서는 병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양수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취득자에게 있다라는 거 확실하게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입증 책임 얘기입니다. 평원, 공연, 선의 요거는 추정되기 때문에